재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재발이 잦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하다가 또 치료를 중단하면 또 다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꾸준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병인 건가요, 권선은? 저는 종합병원에 있으니까, 경북대병원에 있으니까, 요새는 개원가는 사실 미용 치료를 일단은 좀 많이 하고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제가 대학에서 주로 보는 병이 건선이랑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많이 아실 겁니다. 아토피라는 병인데, 아토피는 사실 치료를 꾸준히 하더라도 확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건선은 아토피 피부염이랑 조금 다릅니다. 둘 다 피부 면역이 좀 활성화돼서 생기는 병인데 그 면역이 활성화되는 체계가 조금 다른 병이거든요. 그런데 아토피는 재발하고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건선은 사실 꾸준히만 조금 유지하고 의사가 하다가 광선 치료도 하다가 공량 일단 줄이자, 먹는 약 먹으면 먹는 약 일단은 좀 줄이자, 일단은 의사 말만 조금 듣고 관리하시면은 사실 재발에 대해서 크게 걱정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까 보니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등급이 꽤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고 아주 정밀하게 처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피부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선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진료하시는 선생님께 진료를 보는 게 당연히 좋겠죠. 물론이죠. 물론 건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선생님한테 보시면 좋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처방은 크게 꼭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경증 건선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10개 미만 정도로 면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한테만 가서 일단 처방 받아도 스테로이드 강도나 아니면 부위별로 어떤 스테로이드 써야 되는지는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경증 건선인 분이 굳이 저를 찾아오시지는 않으세요. 중증일 경우에 교수님. 그렇죠. 중증일 때 저한테 오시는 걸로 하시면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여기서 혹시 본인의 질문이 안 나오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좀 중요해 보이는 질문만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선 치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광선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데 평소에 환부를 햇볕에 많이 노출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예, 좋은 질문이죠. 우리 일반적인 햇볕에도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자외선 B가 제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고 자외선 B 중에 또 특정 311나노미터의 파장이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받으면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광선치료처럼 아주 특정한 빛을 주는 것만큼은 효과가 없겠죠. 근데 당연히 받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젊으신 여자분들도 잘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치마 입기도 조금 꺼려하시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입으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너무 과도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화상을 입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유광 노출에 너무 많이 돼가지고 화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적절히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피부가 따갑지 않을 정도요. 네. 그리고 이 질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선이 생기면 나타나는 다른 질환도 있나요? 아까 이제 끝부분에 말씀 살짝 해주신 것 같은데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다른 질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면역력이 저하돼서 다른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은 올바른 쪽으로 우리 몸이 보호하는 쪽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이상한 쪽으로 활성이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혈압, 그 다음 고지혈증, 이런 대사성 질환도 잘 생기고 이러한 염증이 관절에 퍼져서 관절염, 건선 관절염도 잘 생길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해서 비만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또 염증이 장으로 침범되면 염증성 장질환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우리 몸의 염증하고 관련된 질환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경증건선, 그 경선병변이 조금만 있을 때는 염증이 몸에 크게 안 생기니까 전신질환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중증건선, 건선이 중증으로 있을 때는 진짜 몸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병들이 같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증 건선을 알고 계시면 다른 질환이 있을 때 이게 건선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체중 관리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혈압 같은 거 없는지,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 같은 거 없는 거 없는지 항상 좀 하고 그 음주, 흡연 항상 피하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이 질문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마 질병이 있다고 하시면 먹는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죠? 커피를 마시면 건선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게 비단 커피뿐만이 아니라 음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일단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식이 사실 건선하고 크게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금주, 술이 일단은 제일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너무 과도한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기름기 많은 거, 그 다음 육류 그런 것들은 좀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건 좀 안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체중도 좀 증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염증 상태를 좀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금주, 그 다음 너무 살찔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요. 술과 지방 조심하시고 연고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중간에 이제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좀 저도 궁금했는데 스테로이드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또 혹은 먹는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다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데 바르는 약 치료는 대부분 국소 스테로이드, 바르는 스테로이드인데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전신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 아주 진짜 떡칠해서 맨날 바르지 않으면 전신적으로 이게 흡수돼서 뭐 몸에 우리 뭐 혈압이 올라간다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문제는 피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건선이 국소 스테로이드, 그럼 스테로이드 왜 바르냐? 피부를 얇게 만들려고 바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선이 피부 면역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을 이용해서 피부를 다시 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부가 얇아졌는데도 그거 계속 바른다거나 정상 피부에도 계속 딱 그 부위에만 바르기 좀 힘들거든요. 사실 정상 피부에도 좀 묻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바른다. 그러면 정상 피부가 얇아질 수 있겠죠.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을 때 뭐 피부가 물러지는 듯하면서 가렵습니다. 이게 뭐 연고를 제대로 처방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건선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물러지는 듯하면서 가렵다. 요거는 딱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은 아닌데요. 뭐 이게 얇아지면서 가렵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피부가 좀 얇아지기는 하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건선이 피부가 두꺼워지는 병이니까. 근데 가려운 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요. 건선 함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스테로이드 연고랑 딱 관련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증상이 생겼는지 증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진료를 좀 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 크론병 10년 차시래요. 크론병과 건선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건선 치료제로 레미케이드가 있는데 크론병으로 이미 투여한 지 오래됐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그 크론병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건선이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피부에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그런 전신적으로 염증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염증이 장에, 대장에 침범되면은 염증성 장질환, 대장질환이 잘 생기는데 이 크론병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선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여기 레미케이드라는 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레미케이드가 처음에는 건선에도 많이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염증 생기는 병이니까 염증 감소시키는 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레미케이드라는 약을 쓰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 제제, 주사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선을 조금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미케이드가 일반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건선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사람마다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고 7개월 후부터 전신의 건선이 심하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게 딱 7개월 후부터 건선이 생겼으면 딱 이게 면역 항암제의 영향인지 아닌지 7개월이면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딱 정확하게 일단은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곤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전신의 건선이 심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건선의 면적이 손바닥 10개 정도 합쳐놓은 면적이 되냐 안 되냐, 중증건선이냐 경증건선이냐 일단 나누고, 경증건선이면 일단은 바르는 약, 중증건선이면 방선치료 먹는 약, 그것도 안 되면 생물학 주사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일단은 치료해야 되는데요. 이렇게만 딱 말씀해 주시면 사실 어느 정도 부위에 얼마만큼 있고 이게 정확히 견선병변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거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진료 보시면 정확히 진료 보면서. 예. 그리고 건선 피부에 약산성 목욕제가 덜 자극적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주방세제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게 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많이 쓰시죠? 그럼요. 예. 이게 관련이 있죠. 건선 피부가 있으면 이건 모든 피부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선이 있던 없던 우리 피부는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누 같은 것들 이런 걸로 씻으면은 그게 대부분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누로 씻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진짜 물로만 씻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산성 비누 같은 거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주방세제 같은 것들은 자극, 아까 건선이 있으면 자극을 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극을 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건선은 피부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죠. 네, 건선 환자라면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머리 감을 때 샴푸 린스 사용 여부, 그리고 목욕 시 아까 떼타월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옛날부터 거지들은 피부병이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안 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씻으면 당연히 피부가 그럼 더 좋아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이지만 피부에 오히려 진짜 자극을 좀 덜 주고 씻는 걸 오히려 진짜 좀 약간 우리가 과도하게 때를 민다거나 과도하게 비누, 그 다음 때타올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피부에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거지들은 피부를 안 씻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게 다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과도하게 목욕하시거나 자주 목욕하시거나 때미시거나 그다음 자극적인 뭐 비누 같은 거 쓰시거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발병 약 7년쯤 지났는데 경중입니다. 피부과에서 치료약을 처방을 받아서 투여하고 있는데 몸 뒤쪽 그리고 전신에 조금씩 바르기 때문에 직접 바르기가 힘들어서 손에 약을 묻혀서 바르고 있다고 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손에 묻는 게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이게 몸에 해롭지는 않은지, 정확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손에 안 바르면 바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이게 뭐 맨날 바르는데 약을 맨날 바르는데 면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에 안 묻게 그렇게 바를 수는 없는데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아까 몸에서 피부에서 제일 두꺼운 부위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손발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손발은 발라도 여기 묻혀가지고 바른다고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게 걱정되시면 일단은 다 바른 다음에 깨끗이 씻어내시기만 하시면요. 큰 문제 없으니까 일단은 걱정되시면 손으로 일단은 바르시고 나중에 손 씻는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강의를 들으시고 이런 포스트잇 질문을 받아도 아마 궁금증이 남아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피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건선이 주제인 만큼 건선 관련해서 꼭 교수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이크 준비 안 돼 있나요? 마이크 대고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즘은 얼굴에 홍조가 심해가지고 저는 신피부과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혹시 항생제하고 염증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선 오래 앓으면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손도 이렇게 아침 저녁을 하면 손이 전체적으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홍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조는 진짜 또 다른 그냥 진짜 피부 홍조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피부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혹시 많이 발랐는지 얼굴에 손이 없어서 안 바르고 몸 전체에 그러시면 홍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게 두피에 있습니다. 네, 두피에 바른다고 해서 얼굴에 홍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조는 그냥 다른 병이라고 일단은 그냥 또 다른 피부 질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건선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관절이 그냥 뻣뻣하다만으로는 사실 건선 관절염을 진단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관절염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면 손바닥이 땡땡 진짜 손가락 하나가 뻘겋게 돼가지고 땡땡 부어서 조금만 눌러도 아프다든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뻣뻣한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게 풀리거나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것만으로 딱 건선 관절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유산소 운동, 복귀 운동 하면서 이렇게 팔을 만들면 이게 통통 부어 있다가 집에 와봤는데 몇 시간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통통 부을 때 또 깔아앉거든요. 통통 부을 때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고요. 그거를 일단 신피부과 신기진 선생님 그거 보여주셔가지고요. 일단 혹시 내가 건선관절염이 의심되지 않으면 한번 보여주시거나요. 아니 저한테 오셔도 돼요. 네, 또 질문. 네, 저기. 건선이 면역이 너무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과도해서 생기는 피부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홍삼이라든지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들, 건강식품들을 먹으면 오히려 안 좋네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의학적으로 정확히 연구된 바는 없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삼이나 한약 이런 거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먹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의사가 아니니까 진짜 홍삼이 진짜 여기 건선에 관여되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죠.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면역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우리 한약이나 홍삼이나 그런 것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홍삼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오히려 건선의 악화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정확히 검증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또 앞에 선생님 질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아토피와 건선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 추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몸이 많이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이 건선과 아토피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쓰는데 지금 아까 최초는 쉽게 말하면 태양열에서 그 다음에 그냥 바르고 그 다음에 먹고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들으면 바른 약
다시 지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나은 것 같은데 또 얼마 지나면 다시 현상이 그래도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교수님께서 그 현상이 건설이냐 또는 힘이 많아 독이냐 이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그 아토피는 100이면 100명 가렵습니다. 가려우면 아토피를 더 시사합니다. 건선은 10명 중에 5명 가렵습니다. 5명은 안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심한, 물론 건선도 가려움증이 심한 분도 있지만 가려움증이 일반적으로 주증상이 오히려 아토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피부 모양. 건선은 피부가 경계가 되게 명확하게 생깁니다. 우리 건선이 있으면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건선 경계를 명확하게 생기는데 아토피는 경계가 명확하게 안 생깁니다. 자기가 눈에 봐도 그냥 진짜 전체적으로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건선처럼 경계가 명확하게 안 생깁니다. 그런 두 가지 차이점이 임상적으로 있고요. 근데 이런 걸로 임상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아토피인지 건선인지 일단 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그 임상적인 감별 포인트는 두 가지죠. 아토피는 가려움증, 그 다음 건선은 명확한 경계.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먹는 약, 바르는 약을 같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경증 건선인 경우에는 사실 먹는 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면역억제제 안 먹고 그냥 항히스타민제, 뭐 가려운데 먹는 약, 알러지약 그런 것만 일단은 추가해서 좀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증 건선은 재발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중증. 왜냐하면 중증 건선은 아주 센 약으로 확 눌러놓는데 그러니까 의사 얘기만 잘 듣고 치료하면 되는데 오히려 경증 건선, 건선이 조금 있으면 바르는 약도 조금 하다 보면 조금 덜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한테 맨날 바르는 약 뭐 1주 지나면 어떻게 발라야 된다, 1주 바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좀 바르시다 보니까 재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증 건선은 오히려 재발 가능성이 좀 더 많고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확하게 바르는 방법을 의사한테 상의해가지고 매일 바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를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요. 그럼 경증인 경우에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어디든 진료받는 분께 정확히 좀 상담을 받고 정기적으로 한번 가서 좀 점검도 받고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 당연하죠. 그래서 가시면요, 그냥 약만 처방받아서 오실 게 아니라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이제부터 바르면 되는지, 어떤 약이 일단 어떻게 바르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일단 얘기를 하셔서 지시를 받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질문 2분 정도만 더 받을게요. 아이고, 이렇게 3분만 받겠습니다. 네. 제가 20대에 건설에 걸려가지고 고생 좀 많이 하고 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몇 명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유전인가? 예, 건선은 유전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부모가 건선이라고 해서 자녀가 무조건 건선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건선이 없어도 자녀가 걸릴 수 있는데요. 유전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녀분들의 병변이 진짜 그게 확실히 건선 병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본인이 건선이셨으면 그냥 건선이 없었던 분들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기는 확률은 좀 더 높아진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선생님. 건선보다 여름에 동천에서 일을 하면은 따가워가. 근데 일을 할 때는 따가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라고 피부 강연한다고 그래 찾아왔는데 여름에 꼭 1년에 몇 번씩은 이거 막 따가워가 좀 여름사이 많은데 뭐랄까 하는가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피부 병변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피부 병변 따갑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피부에 뭐가 나옵니까? 올라가 늙어가지고
예, 땀이 자극이 돼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금방 완치시키거나 사실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팁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습제, 물이 로션 몸에 바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원하게 냉장실 같은 데 넣어놓고요.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번 발라보십시오. 그러고도 안 나으시면 병원 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 저도 20대 후반에 발병해서 20년 가까이 건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증이거든요. 저도 많이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해보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비타민 D가 이 건선에 많이 도움이 된다면 아까 과학적 치료로 이제 건선이 되니까 그래서 경구로 우리가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둘째, 네. 그 다음에 제가 업무량 때문에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손이 뻣뻣해서 근래 어제도 제가 피부과나 정형외과를 갔다 왔는데 건선이랑 관련 있는 건선성 관절염이 혹시 있는지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건선성 관절염은 특이한 병변이 일반 관절염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게 공통적으로 많이가 다 아픈데 그게 아니라 건선성 관절염은 특이한 다른 끝인가 국소주로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비타민 D. 비타민 D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우리 비타민 D는 합성이 보통 햇빛통해서 합성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햇빛 광량으로는 일단은 좀 비타민 D 합성은 부족하고요. 그 다음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비타민은 원래 대부분의 비타민은 먹는 걸로 섭취되는데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안 섭취되니까 우리가 먹는 걸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계란 20개랑 고등어 10마리? 그만큼 먹어야지. 하루 권장 섭취량이 먹는 걸로 합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D하고 건선하고 관련성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낫습니다.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비타민 D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비타민 D도 있고 용법이 다양하니까요. 일단 그런 거 드시면 되고요. 건선 관절염의 특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통은 건선 관절염이 잘 생기면 손톱 이상이 잘 동반이 됩니다. 일단 본인의 손톱에 이상이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빨갛게 땡땡 붓습니다. 빨갛게 진짜 땡땡 붓는지, 손가락 하나가 전체적으로 진짜 빨갛게 땡땡 붓는지, 아니면 끝쪽이 다 땡땡 붓는지. 염증성 관절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빨개지면서 그냥 뻣뻣하다가 아니고 빨개지면서 땡땡 붓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요. 한 가지 더. 네. 제가 직업이 제가 근무 강도가 되게 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심할 때는 하루에 거의 15시간씩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연속으로 많이 하면 건선이 심해져요. 절 느끼기에. 저 경증이지만 막 더 빨갛게 되고 훨씬 더 건조해지고 보습을 하고 해도 똑같이 약을 바르고, 그래서 일을 좀 쉬고 요즘은 일을 적게 하는데 좀 적게 하니까 다시 적게 하고 잠을 많이 자니까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실제 눈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몸의 피로도가 또 건선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 스트레스가 건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아쿠아리움 중에 스트레스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쉬어야죠. 정신적인 것만 훔치고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적으로 피곤하죠. 그 다 정신, 육체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니까요. 네.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네. 이제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퀴즈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보통 건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듯이 건선 종류가 물방울형 건선도 있고 농포성 건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국소 스테로이드는 쓰셔도 안전합니다. 모든 건선 타입. 예. 강도나 그런 것만 좀 조절해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광선 치료를 몇 번 정도 해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해보시고 그게 시간마다 조금씩 용량을 올려가거든요.